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제는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항상 새벽에는 일어나거든요. 3시에서 4시 사이엔 일어나는데 쭉 이제 살펴봐서 방송할 만한 소재가 있다고 하면 영상을 만들고 아닐 때는 그냥 제가 그냥 영상만 보고 그냥 흐름이 어떻겠구나라고 그냥 판단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연준에 관련한 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에 관련한 거, 그리고 리플에 관련한 거,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것 같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USDT거든요. USDC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영역 확장 면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내년에 상반기부터 아마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되게 많이 찍어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 USDT가 이동이 되게 크게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면은 2억 달러, 자 2억 달러 먼저 찍혀도 나왔고 그리고 빗비넥스하고 관련해서 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빗바이넥스에서 후오비로 옮겨진 게 9,900만 달러. 그래서 USDT 이동이 있으면서 좀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소에서 딴 쪽으로 이동됐다 이러면 안 좋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거나 지금 출시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TV 화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투자자 서베이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기술주에 관해서 롱으로 진입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달러에 관해서는 하락세가 연출될 거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매스미디어상에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이제 환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실제로 달러 같은 경우는 숏이에요. 말 그대로 90.54로 아마 되게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근래에 들어선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90 이하로 하락은 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이 가면 90 이하로 하락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연준에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는 거를 내년에 초반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아마 1월달 정도에는 발표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때쯤 되면 아마 90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700까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테슬라 주식 하나만 봐도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19,550달러 지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2만 달러를 넘기 바로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2만 달러까지 넘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긴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 여기서 19,600달러 그러니까 700달러 19,600달러라고 할게요. 600달러를 돌파해서 지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이게 18,6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재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그리고 만약에 설상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V자 반등 형태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만 달러를 만약에 못 뚫잖아요.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밤 내에 그러면 조정이 만약에 실제로 급락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를 마지막 매수 찬스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도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만약에 2만 달러, 19,600달러, 700달러를 돌파 못하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죠. 뭐 과격한 시위까지는 아닌데 오픈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근데 이게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뭐 식당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의 뭐 파리도 마찬가지, 아니면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영업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다 힘든 사람이 많죠. 그래서 한국에 국한되게 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면 틀릴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해요. 예, 벌금도 더 세게 때리고 그건 알아두시면서 한국에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사태가 이제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코인텔레그래프 이 기사가 나와서 인용해서 또 리트윗을 해서 여기 올렸는데 비트코인이 뭐 상당 기간 뭐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커런시에서는 생산품이다. 근데 또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게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도 지금 커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립한다고 봐야죠. 립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세적인 어느 정도 이제 뭐 분출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반등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 반등 있은 후에 꺼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뭐 이더리움이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중장기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이게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르노 호브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 야동 사이트 중에는 가장 유명한 거래요. 근데 가장 유명한 건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까지 결제를 받았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뭐 그 중에 이제 뭐 특정 코인들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계정을 오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해외 외신에서는 이걸 좀 약간 좀 크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배제시키고 앞으로 결제하는 데서 배제시키고 오히려 가상자산을 그냥 가상자산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모네로하고 지캐시까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한다. 어쨌건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뭐 이런 거는 배제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 IPO를 20빌리언짜리 IPO를 주체가 진행되는데 로빈 후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이 거래 플랫폼을 20빌리언짜리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이 플랫폼에서 등재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이례적이죠. 도지코인 들어가 있다는 게.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SV 까지만 지금까지 이제 거래가 됐어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근데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2021년에 IPO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 아마도 가상자산 시장하고 관련된 IPO들이 되게 많이 아마 매스미디어상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나스닥에 IPO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건 뭐 누구나가 다 지금 예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안 나오면 코인베이스가 주축이 돼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빗썸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IPO, 가상자산 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IPO가 시장의 전면부에 이제 그 대두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에도 분명히 붐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켈 투자 자산운용사에 보면 여기 보시면 하루 만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3,894개 비트코인 매집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약간 양을 지금 줄였고 줄였는데 뭐 이 정도야 줄인 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보시면은 라이트코인은 좀 많이 샀어요. 12,000개 정도 샀었고 비트코인 캐시를 이례적으로 좀 많이 최근 들어선 가장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만에
24,000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약간 반등이 있었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예, 그리고 다른 코인이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지금 XRP는 조정 장세에 있긴 하지만 뭐 얼마만큼 조정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쨌건 중장기적으로 뭐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코인이라서 그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FED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뭐 주식시장하고 뭐 결부해서 보진 않지만 일단은 달러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도 변동폭이 사실 커플링으로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늘 오후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도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는 오늘 밤 정도가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주무실 정도 시간이 아마 될 텐데 그때 정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할 거래요. 그래서 이 기조에 따라서 2만 달러를 돌파를 하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 장세에 들어가냐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2019년 4쿼터부터 지금까지 그 G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그래서 그레이스켈이 현재 모든 비트코인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성장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에 그들은 63,068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었고 이 4분기, 그러니까 4분기만 해서 11만 5,23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했다. 그래서 분기에 15일이 아직까지 더 남아 있는데 아마도 매일매일 지금도 꾸역꾸역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니까 비트코인을 우리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그레이스케일에 관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해야 되냐면 그레이스케일은 연준이에요. 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슨이란 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하고 관련돼 있는 연준 인사들. 과연 그들이 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관련이 있나? 그들은 코인베이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코인베이스는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USDC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자, 골드만삭스는 왜 서클사를 만들어냈나? 이런 모종의 관계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2만 달러를 넘냐 못 넘느냐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왜 연방준비은행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이사진이 거기 포함되어 있나? 왜 그는 연방준비은행하고 관련이 돼 있나? 이게 사실 핵심 키워드예요. 그것만 보시면 사실 뭐 나머지 퍼즐은 자연스럽게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적으로 그냥 시장 상황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가네, 리플 코인이 뭐 1,000원이 가네, 안 가네를 보는 거는 진짜 뭐 근시안적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폭넓게 봤던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도 예전에 저가에 매집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사실은 지금 늦게나마 지금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이더리움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건데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패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가 내년에 비트코인을 5만 달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금은을 처음 사게 됐던 계기가 이분의 책을 보고 제가 이 시리즈를 3권을 봤거든요. 1편, 2편, 3편.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이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은 폭락한다. 전 세계 경제는 망한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분 말대로 되진 않았어요. 사실 그때 상황이. 그리고 금은 가격도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크게는 못 올랐어요. 알고 보면. 어쨌든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분이 뭐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현실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5만 달러 목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30만 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5만 달러? 뭐 현실적으로 이 정도만 가져도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되게 안 좋다. 그래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견해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2023년이 됐든 24년이 됐든 지속적으로 도미넌스 83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요사키는 아직까지도 이제 은을 매집해야 된다. 금을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금이 은이라고 보통들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금이든 은이 됐든 실물 같은 경우는 조세제도 내에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좀 약간 큰 양, 뭐, 은 같은 경우는 10kg 단위로 거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매상에 그냥 짊어지고 가서 매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을 하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 금은값을 올려놔서 득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었던 거고, 비트코인은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연준을 비롯해서 뭐 다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전 JP 모건의 임원이 리플사의 이사회에 합류했다. 자, 이 얘기도 제가 이제 그냥 흘려보려고 했었는데 되게 이례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JP 모건에서 31년 동안 근무하면서 2019년 은퇴하기 전에 은행의 최고 규제 담당 책임자 및 재무 책임자로 근무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체계적 해결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FDLC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설 거 아니에요. 1월 뭐 20일 전후로 해서 아마 취임식이 진행될 텐데 XRP에 관한 규제안에 관해서도 분명히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레어 코인이 이제 그 스파크 토큰이 지급되기 이전에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000원이 가냐 못 가냐 그것도 중요하죠. 대중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근데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파크 토큰 어떤 뭐 그런 생태계를 통해서 과연 이더리움하고 과연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까? 그리고 글렌 허친스는 왜 XRP에 투자를 진행했었나?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가상자산 시장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반복적으로 저는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백신 얘기도 막 나와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셀티리온에서 뭐 백신 뭐 승인이 됐다. 뭐 그거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서 뭐 빼낸 뭐 백신으로 사람들이 뭐 접종을 맞을 거다. 어느 시점까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1의 코로나가 단락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저는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또 반복해서 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진짜 크게 사람이 되게 오래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쉽게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이 만약에 퍼지기 시작하면 결국에 뭐 이런 임대인, 임차인 뭐 어떤 이 분쟁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임대료 멈춤법이다 해서 뭐 소상공인들 뭐 임대료 부담 줄여주려고 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감이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그런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서 뭐 어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저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라면 그 건물을 그냥 매도를 하고 저는 저 같으면 뭐 100%다 그냥 가상자산에 먹고 살 정도 돈만 빼고 나머지 돈은 그냥 다 전량 베팅 하겠어요. 저라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가면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결국에 임대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결국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지 못해요. 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지 못해요. 월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반복하면 결국에 건물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 그 권리금 주고 들어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권리금이 줄고 그러다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갈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자영업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태동하지도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2018년도에 주장을 많이 했었죠. 중국이 경제가 미국을 앞질릴 거다. 2030년이 되면 GDP, GNP가 일반 대중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드러날 거다. 근데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친중이냐, 아니면 뭐 조선족이냐, 저한테 막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중국 경제는 기지개고 위에나 가치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세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전망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가짜 기사다. 근데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30살이 되기 전에 제가 29살에 제가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중국의 거대 도시 몇 개를. 그래서 배낭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는 제가 뭐 시장 상황도 둘러보고 이런저런 사람도 많이 뭐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슴푸레하게 그냥 돌아다니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중국이 태동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웨스턴 어떤 그런 데 가서 뭐 이민 생활을 하려고 한다거나 직장을 거기 가기 직전이었죠. 전이었었죠. 중국에 먼저 들어갔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중이 이런 거를 진짜 느끼는 거는 중국이 뭐 앞서간다 이런 걸 느끼는 거는 2025년은 넘어야 아마 대부분의 대중들은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방광 갖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냐. 가뜩이나 안 좋은데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근데 그거는 대중들이 막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회피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을 앞세워서 중국 경제가 태동하는 걸 앞세워서 통제의 프레임을 전 세계에 뿌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대중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통제되어 있는 사회가 그런 게 멈추진 않아요. 진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지금 뭐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빅브라더의 세계로 간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 벌어지면서 각각 개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바코드를 하나씩 받잖아요. 네이버페이에 바코드를 하나씩 받잖아요. 그게 공통되게 숫자로 바뀌어요. 바코드로 하나씩 이입이 되면 그 바코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엔 제한적으로 출입의 통제가 될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에서 상거래하는 데서 거기서 전면 배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 그대로 통제되어 있는 사회로 가는 거지. 그게 자유주의인가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뿌려진다는 거죠. 미국이 됐든 어디를 됐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보면 건강보험도 되게 많이 올려. 건강보험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라놨어요. 지금 보면은 150% 이상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대단한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어가지고 좀 뭐랄까 기본소득제? 이런 거를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사회로 점진적으로 나간다. 근데 한국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길 떠나서 프랑스에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캐나다에 가시든 호주를 가시든 부자 증세는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부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전 절대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라스트 찬스라고 제가 여기다 한 가지 표지판이 있어서 한 가지 여기다 써놨는데 써 있는 걸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인가 그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인생 일대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돈을 지금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은행 금리가 올라봐야 찔끔밖에 못 올라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1%가 채 되지 않는 은행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차라리 어디다 투자하는 게 낫냐는 거죠. 자영업? 네, 자영업? 옆집에 순이가 자영업 차려서 날고기는 베테랑인 그런 사람들이 망해가는데 내가 차리면 성공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2016년부터 했었어요. 네. 저도 제 업계에서 제 나름의 기술적인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때 내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투자를 진행했었던 거예요.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없죠. 뭐 이런저런 소스나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뭐 ETF가 어쩌느니 이런 얘기조차도 나오지도 않았던 그때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2만 달러를 뚫고 더 올라가서 몇 천만 원이 이제 비트코인이 되고 이더리움이 뭐 15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오겠죠. 지금보다 더. 네. 지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왜? 가상자산 시장이 숫자로 안 보여지니까, 숫자로 올라가질 않으니까. 근데 이럴 때가 찬스라니까요. 이럴 때가. 그리고 만약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마지막 찬스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고.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찬스가 몇 번의 찬스가 와요. 누구한테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찬스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더 많죠. 근데 저는 제가 그레스켈 자산운용사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해서 확신을 갖는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인물들이 그림자 금융 세력이기 때문에, 전 세계 통화 시장을 움직이는 연준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거품처럼 확 일어났다가 거품처럼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2017년도에 말에 상승했다가 거품처럼 사그러들었던 거랑 지금의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거의 코앞에 있는 거랑 경우의 수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네. 달러의 숏은, 그러니까 달러의 하락은 이미 정해져 있는 로드맵이고, 비트코인의 12년 전에 비트코인의 탄생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게 저는 키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